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2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이 2020년 1월 2일이에요. 방송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녹음을 12월에 하고 있지만 작년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주셨겠죠?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그래도 경희님도. 네. 아니 이렇게 빠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2일이면 어쩌면 쉬는 중에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오늘까지는. 네. 네, 부디 올 한 해 평안하시길 2020이라는 숫자가 오고야 말았지만 뭐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네. 늘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방송 계속 저희가 아마 계속 하겠죠? 네, 계속 아마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오늘 문장 입진인데요. 지난해 걸 갖고 왔어요. 2019년 12월을 네. 갖고 미련을 오긴 못 했는데, 버리고. 네, 176호고요. 오늘의 문장 입진 2019년 12월호에 실린 김인숙 작가의 소설 100년의 책과 최은미 작가의 소설 내게 내가 나일 그때 라는 작품 네. 두 편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문장 입진 2019년 12월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소설은 김인숙, 최은미 작가 소설 외에 박송아 작가의 휴거, 김혜진 작가의 이남동 터미널, 정용준 작가의 두 번째 삶이라는 소설이 실렸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서하, 이소연, 이연희, 고선주, 김소연, 박명민, 박순호, 김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는데 제가 지난 호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새로 시작한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문장 앱진에서 유튜브 채널을 네, 개설했더라고요. 문장인미 다영 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인데 11월부터 올라와 있는데 제가 12월부터 발견을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임구경 소설가와 정다현 시인 두 분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되게 좀 쿨하고 좀 캐주얼한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제가 몇 개만 살짝 봤는데 다양한 좀 젊은 작가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문학계 이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시시콜콜하게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걸 인터뷰 형식으로 재밌게 푼 유튜브 채널이어서 문장 입진 들어가셔서 그 코너 한번 들여다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사놓고 읽지 않은 책에 대한 리뷰도 있었고 시인이나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제2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재밌게 좀 즐길 수 있는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유튜브 채널 같이 구독하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바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인숙 작가의 100년의 책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김인숙 작가도 저희가 여기선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분은 조금 어마어마한 경력이 있으세요. 일단 이상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사문학상 거의 다 받으셨고 1983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1963년생이니까 딱 21? 네, 만 20살에 데뷔를 하셨고 빨리 하셨구나. 네, 지금 50대 중후반이시긴 한데 중견도 훨씬 넘죠. 네. 사실 데뷔년으로 치면 원로급인데 저는 김희숙 작가의 단편을 최근 문예지 2, 3년 동안 읽으면서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들을 쓰시기도 하고 읽으면서 흥미롭고 재밌다라는 기본적인 느낌을 받은 소설들이 많아서 이번에 100년의 책은 어쩌면 저희가 다 그렇지만 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이렇게 끌렸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40대 중반 정도 된 남성이 자신이 15살 때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이야기를 회상하는 이야기인데요. 30년 전이니까 아마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쯤이었겠죠. 15살의 그 남자였던 나가 미국 LA로 이민을 가요. 처음에 갔으니까 아무래도 적응이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처음에 신세를 지게 된 곳이
엄마의 먼 친척집의 지하실,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팍팍했을지는 약간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 먼 친척집에서 약간 파출부 역할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먼 친척의 부인에게 비굴하게 맞춰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조금 힘들게 살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집 주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나는 그때 15살임에도 불구하고 9월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그 먼 친척의 아는 할아버지의 약간 도우미는 아니고 말동무 같은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세 가족이 처음에 그 이민을 가서 적응을 하고 생활을 꾸려나가고 정착하기 위해서 되게 발버둥을 치는 이야기인데, 좀 팍팍한 어떤 이민 생활 초기의 이야기라고 저도 시작하고 읽었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그 15살이었던 내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그 집에 내가 돌봐야 될 정대보라는 할아버지와 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정대보라는 할아버지는 아무도 나이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겉보기에 적어도 100살 정도 돼 보이는 눈이 거의 먼 할아버지였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처음에는 산책시켜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가 그 책장에 부딪히면서 책이 다 쏟아져 내려서 집에 있는 책들을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꽂으면서 그렇게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제목이 100년의 책인 것처럼 정대보 씨라는, 이 소설에서는 할아버지라고 나오지 않고 정대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 정대보가 왜 이렇게 집에 책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들을 정대보가 읽었던 것이 아니라 그 책 자체를 그냥 사랑해서 거의 수집광처럼 모으고 있었던 그런 사연이나,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많은 이 책들을 나인 화자가 15살 때 만나고 이 책을 정대보가 모은 사연을 듣고, 그다음에 이 책을 정대보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읽어주면서 어떤 겪는 이야기들이 이 소설의 전반인데, 제가 왜 이 소설에 끌렸을까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헌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집의 분위기 같은 거에 제가 일단 좀 끌렸던 것 같고, 이 괴팍한 100살 노인인 정대보라는 사람이 거의 말도 하지 않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노인의 집에 책이 많은 것일까? 그것도 영어 책이. 이 노인은 별로 영어를 잘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노인이 처음에 책을 모으기 시작한 사연도 좀 독특하긴 하지만 제가 끌렸던 건 이 노인의 책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요. 책의 물성 자체에 대한 사랑? 이 노인이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헌책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뜨거하면서도 좀 감동까지 받았던 부분은, 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노인은 집에 항상 커튼을 치고 살았다, 평생. 왜냐하면 책들이 햇살에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환기조차 늘 밤에 했다. 기껏해야 거라지 세일에서 산 그깟 헌책들을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영어책이었지만 자식들처럼 영어를 씨부리지 않는 책들이라고 나와요, 문장에. 그래서 이걸 이고지고 하면서 낡은 아파트에 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계속 생각해보게 되고, 이 소설 안에서도 이 15살의 내가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냄새라든지 오래된 헌책 냄새와 퀴퀴한 냄새와 먼지 덩어리와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그런 집 안의 분위기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좀 향수나 환상 같은 것을 좀 자극했던 것 같아요. 저의 환상 같은 거. 아마 책들에 가득 둘러싸여있는 왠지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것 같고, 그 책장은 되게 오래된 나무 고동색일 것 같고, 그 먼지 더미 안에서 책을 꽂고 책을 만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상상하게 되면서 책의 물성을 사랑하는 어떤 1세대 이민자 괴팍한 노인에 제가 조금 매료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일단은 저도 공간적인 배경이나 캐릭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자인 이 15 소녀는 되게 표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나이 때 반항심도 있고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는데 심지어 또 가난한 입장이라 영어 스트레스도 있어서 영어 너무 증오하고, 그리고 친척 어르신에 대해서도 되게 적개심이 있고,
심지어 이제 자기를 돈을 벌러 오라고 시키는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좀 나쁜 표현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찰자인 화자는 약간 전형적이라고 봤는데 정대보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너무 나이 많고 집에서 괴팍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명령형이고 네. 어떤 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과 말하는 건 하는데 분리할 때는 좀 못 들은 척하고 네. 못 본 척하고 네. 그런 게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정대보라는 사람이 뭐 성공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사야 하는 스웨터나 뭐 세컨핸드 건조기를 포기하면서 그 돈으로 헌책들을 산 과정이 나올 때는 진짜 조금 뭉클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대보라는 캐릭터를 긍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저한테는 이 100년의 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책의 물성을 사랑하는 걸로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보호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거대한 책장이 왜 여기서도 말도 안 되지만 나중에 정대보가 죽고 나서는 113세로 밝혀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이민할 때 어떤 숫자적인 오류 때문에 신분의 오류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나오지만 정말로 100세 가까운 노인이고 그래서 막 1848년이었네? 1800 중반대의 책도 막 발견을 네. 하고 이 소년이 그냥 저한테는 이게 이고지고 사는 이 책들이 이 사람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네. 아무도 그거를 기억해줄 사람도 없고 네. 심지어는 그 책장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날 죽은 약간 극적인 순간도 있잖아요. 네. 물론 그 책장이 무너져서 죽은 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묘사하는 책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잖아요. 그 네. 내용들이 뭐 선교사들 얘기도 있고 한국에 대해 묘사하는 외국인의 시점들이 들어가 있는 책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네. 이게 진짜 있었던 기록이겠구나 싶긴 한데 그거를 우리는 놓친 기록들도 되게 많을 거고 네. 이 정대우라는 사람한테 쌓인 역사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노인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네. 근데 돈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년이 그걸 이해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대우라는 인물과 그 책의 의미에 대해 이해했다고는 생각은 못 하는데 이 정대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책은 이 정대보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하는 거고 네. 이게 꼭 뭐 노인의 무엇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옛날 조선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책 내용이나 사진들 같은 것도 얘는 이 소년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어렴풋하게 이 소년이 느낀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노인이 죽은 순간이 아마 자기가 영어로 욕을 처음 한 순간이랑 같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소설적인 앞뒤의 극적인 무언가로 이제 결론을 맺었나 싶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무언가 그냥 그 세대 간의 그런 연결 같은 것도 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정대보의 세대는 끝난 거고 이 소녀는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고를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중년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의 또 옛날 시절을 바라보는 그 입장 자체가 그리고 이 이민사회, 한인사회, 이민해서 살아가는 한인사회의 이야기들이랑 얽히면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간 게 이민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기의 과거들을 다 지우거나 세탁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고 한국에서 가졌던 시간들을 좀 부정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묘하게 직접적으로 시간이랑 연결된 이야기들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 소년의 좀 뻘스러운 유머 같은 거? 그런 네. 거 웃기기도 하고 뭐야 유치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정말 유치할수록 뒤에 가서 좀 뭉클해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무언가 느꼈다라는 것 자체에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좋더라고요. 네. 그런 공간적인 배경도 매력적이고 처음에는 좀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네. 왜냐면 화자가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네.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면서 그런 게 좀 되게 잘 뭔가 섞이면서 뒤로 갈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정대보도 이 책들을 다 모으긴 했지만 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읽지 못하거나 네. 이 소년도 그런 상태잖아요. 막 미국에 왔는데 영어를 이해할 수 없고 영어를 말할 수 없고 여기서 계속 리드라는 이제 단어, 리드 읽다라는 단어인데 리드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갇힌 소년과 그 읽지 못한 책들 사이에 있는 노인이 사실 되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지만 서로 약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이 적나라하지 않게 좀 은근하게 보여져서 저는 사실 뭐 어떤 낯선 두 사람 혹은 되게 다른 위치에 처한 두 사람 혹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만나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야기라고 되게 단순하게 어떤 것을 정의하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이 소설 안에서 소년과 이 정대보가 나누는 보이지 않는 교류 같은 것도 잘 표현됐고 너무 쉽거나 단순한 감정의 교류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상한 유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웃긴 게 이런 건 웃겼어요. 그 이제 이 소년이 발견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진짜 다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년은 책을 이제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꾸 정대보가 리드하라고 읽어보라고 자꾸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주잖아요. 이 책들은요. 표지는 하얀색이고요. 1904년인데 출판사는 펜실베니아 어디. 디어 어쩌고 하는 메모가 있고 여기 커피 자국 같은 얼룩이 있네. 이거 피 자국 아니야? 이 책 더럽게 오래됐네. 이런 식으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책 자체를 읽는다는 저는 이것도 좀 재밌었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줄 사이에 생겼던 어떤 그런 교감 같은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처음에 사실 정대보가 왜 책을 모으게 됐는지에 대한 게 어쩌면 살짝 뻔하잖아요. 이 태극 문양을 어떤 책에서 발견하고 저 태극 문양을 중국계 아니고 분명히 그 태극 문양이 확실한데 하면서 그 책 헌 책 한 묶음을 사게 되는데 저는 그게 뻔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그 노인이 그 구두쇠 꼬장꼬장한 사람이 맞아. 스웨터를 포기하고. 네, 모직 치마를 포기하고 샀다는 거에서 약간 울컥함 같은 게 맞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인이 샀던 책 중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평양에서 선교사의 아내로 지냈던 미국 여자의 일기, 그다음에 천주교 박해 때 죽은 조선인 신자들의 사망에 대한 기록서,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라피 옛날 책인데 옛날 조선시대의 약간 사람들을 찍은 그 미국인들의 흑백 사진 이런 것들을 모았다는 게 어쩌면 되게 뻔한 그런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뭐 고국에 대한 뭐 그리움 이런 걸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사모았을 읽지도 못할 책들을 사모았을 이 노인의 마음이 단순히 그렇게 너무 상투적이라고 간과할 수는 없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재밌었던 건 그 책을 이제 읽어주다가 아주 드물게 책의 내용까지 읽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면서 1800년대 말에 평양에서 선교사의 아내로 지냈던 미국 여자가 책을 쓴 건데 이거 되게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웃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네, 한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교회에 데려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교회 가기를 싫어해서 안 갈 때마다 때려 와이프를 때려서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자랑을 하는 자랑한다. 내용인데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대보가 막 줄줄 울잖아요. 그래서 이 15살이니까 정대보였나? 한국에서 예수 믿으라고 마누라를 팬 게 약간 이렇게 유머인데 좀 근데 그 바로 뒤에 천주교 박해 때 죽은 조선인 신자들의 기록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뭐 누가 죽었고 이러면 정대보가 또 울 줄 알았는데 이때는 정대보가 잠들어 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비틀어놨지만 각각의 어떤 그런 정서를 좀 느낄 수 있는 이야기도 잘 배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왜 처음에는 이 소년과 정대보가 산책을 먼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프트 라이트라는 정대보의 특유의 대사는 휠체어를 이쪽으로 끌어 저쪽으로 끌어 딱 그 얘기만 하고 네.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한국어를 또 막 많이 말을 걸지도 않고 네. 근데 산책을 할 때는 둘은 전혀 교감하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어떤 계기로 책장 정리를 소년에게 맡기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저도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네. 어떤 신성화를 하거나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종이가 가진 어떤 온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네. 그 물성 자체에 근데 그 안에 또 글이 있고 그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특징들이 있고 그게 사람 사이의 매개가 되는데 네.
어떤 정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이 소설에서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책을 외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안에 글들을 이 소년이 그래도 조금씩 영어가 늘면서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읽을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네. 너무 의미 부여일 수도 있지만 이 노인한테는 정대보한테는 젊을 때 그 책을 사모으는 건 어쩌면은 언젠가 내가 이걸 읽을 수 있겠지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좀 포기하면서 그 비용으로 책을 사들이는 게 처음에는 태극기 때문에 어떤 향수 때문에 샀을 수는 있는데 네. 내가 그 책을 한 권을 산 게 아니라 꾸러미를 사야 판다고 해가지고 꾸러미를 사잖아요. 네. 그 책을 몇 권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가치적인 든든함 같은 게 정대보한테 좀 다른 효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태극기뿐만 아니라 태극무늬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종이들을 한가득 쌓아놨지만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영어는 아마 늘지 않았을 거고 네. 여전히 그 책들은 해석할 수 없지만 버릴 수도 없는데 소년이 처음엔 되게 웃기게 책의 외관만 묘사를 해주다가 네. 그 내용을 조금씩 더듬더듬 읽었을 때의 감동은 좀 네. 엄청 크게 왔을 것 같아요. 그게 선교사가 본 아내를 때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리고 막 한국에 있었을 때 종교 있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소년이. 네. 근데 그런 말도 너무 웃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 둘은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년은 어떤 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대보라는 100살은 이미 돼 보이는 노인이 울었다라는 거는 소년한테도 어떤 주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울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박해당한 사람들의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무심하게 그리고 처음에 리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책을 읽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질색을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또 그거를 읽어주고 있고 그걸 또 재밌어 하고 있고 맞아요. 약간 츤데레가 됐어. 이 소년이었다면 그 책 속에서 발견한 $20를 아마 슬쩍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두고 네. 그거를 나중에 어쩌면 좀 너무 드라마적인가? 마지막에 왜 그 집안일 도와주는 여성이 자기한테 $20. 줬다 네. 그랬잖아요. 어쩌면 남긴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래서 약간 이 마지막이 조금 단막극 같아서 아쉬웠던 점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찡하게 다가오고 그렇긴 한데 단막극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단막극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어떤 기승전 결에서 네, 그 네, 결이 네. 되게 네, 강해요. 드라마적인 느낌이 네, 그런 게 좀 있죠. 있어서 제목과 그 힌트들이 뚜렷하긴 한데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 소년의 톤이나 저는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엄마가 막 그 사모님의 네. 인생 한탄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네. 인상적이었어요. 뭐 이 동네는 다 평평해서 자살할 수도 없어. 맞아요. 자살하고 싶다고 도심까지 다운타운까지 갈 수 없잖아. 뭐 이런 말들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평하고 지루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한인 사회 안은 평평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계급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런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앞에 펼쳐져서 뒤에 전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좀 엄마 얘기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자의 맞아요. 엄마 이야기도 그런 뭐 아들의 발등을 좀 쓰다듬는 걸로 네. 어떤 걸 표현한다든가 그런 네. 게 앞에 좀 뿌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뒤에 가면서 이제 정대보로 집중이 되면서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어느 네. 순간 조금 그쪽에 집중이 되고 100년의 책이라는 이 제목 자체의 무게감이 네. 엄청나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뒤에 남은 여운은 되게 좋았는데 네. 앞에 생각한 소설 느낌과 약간 달랐던? 뒤에 가는 거는 좀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영원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소재일 네.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김인숙 작가의 단편소설 100년의 책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최은미 작가의 단편소설 내게 내가 나일 그때라는 작품이요. 제목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제목이었고 다 읽고 나서 다시 보니 되게 뚜렷하게 다가오는 제목이기도 했었어요. 저한테는. 네, 읽고 나면은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아마 선명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소설 분량이 약간 긴, 단편보다 조금 긴 거고 네.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유정이라는 소설을 쓰는 여성 화자가 등장을 하고 네. 유태라는 남동생이죠. 네. 남동생이 있고 어린 시절에 미산이라는 동네에서 아마 인제의 미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미산이라는 동네에서 어릴 적에 같이 컸던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울렸던 창용이 오빠라는 이제 옛 추억 속에 이제 지인이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창용이 오빠의 부인이 또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유정의 아이인 소은도 이제 언급이 되죠. 네.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이 작품은 어쩔 수 없이 최은미 작가의 전작인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었던 눈으로 만든 사람이랑 네. 연결을 해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좀 뭐 당사자성이라든가 네. 소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읽히는 경우들도 많기는 한데 네. 결국에는 그런 해석들은 너무 좁혀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읽으면서 조금 경계하는 네.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작가의 전작이랑 굉장히 스토리가 물론 캐릭터는 달라요. 거기서는 주인공이 교사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이름도 완전히 네, 다르고. 그래서 네. 그 소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어린 시절에 가까운 친척,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화자가 등장을 하고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좀 고통을 네. 계속 받고 있는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약간 그 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조금 앞에 전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느 날 유정이라는 인물에게 창용이 오빠가 전화를 오는 거죠. 근데 네. 그 창용이 오빠라는 창용 오빠도 아니고 창용이 오빠라는 거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네. 뭔가 약간 옛날에 쓰던 말 같은 맞아요. 말투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창용이 오빠랑 통화를 끝내고 나서 소은이라는 유정의 딸에게 가서 소은아 방금 창용이 오빠한테 전화 왔어라고 해서 저는 이 창용이 오빠가 소은에게 오빠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소은이라는 아이는 또 너무 귀여운 게 전래동화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 말고 엄마의 어린 시절에 되게 매혹당하는 아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창용이 오빠가 단골로 등장을 했고 소은이조차 이 창용이 오빠를 창용이 오빠라고 부를 만큼 유정의 기억 속에는 좀 그러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창용이 오빠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한 번 보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러면 잘 안 보게 되는데 그쵸. 어떻게 또 어릴 때 되게 가까운 사이여서 그랬는지 유정과 유태 남매가 창용이 오빠 부부를 만나러 이제 미산으로 가는데 미산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 미산 동네에서 만나는 거는 아니고 내린천 휴게소라는 좀 독특한 미산 바로 위에 지어진 휴게소인데 약간은 명소로 알려진 네. 그런 곳에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정이라는 인물 자체가 미산을 그리워하지만 또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어린 시절에 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멀리 두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네. 하지만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유정이라는 인물은 1년 전쯤에 자기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어떤 문예지의 청탁을 받고 산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산문에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를 발표함으로써 다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막상 산문을 발표하고 났더니 생각 이상으로 더 혼란에 빠져서 처음으로 이제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게 그려져요. 막 그 센터에 전화하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이 센터에 전화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린 건지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벌벌 떠는 느낌이 네. 드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미산이라는 지역에 가는 것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를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엄청나게 힘들 걸 우리는 예상할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유태라는 동생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 굉장히 욕설도 많이 하고 네. 표현도 공격적이죠. 공격적이고 딸에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네. 되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동생의 말을 막는다거나 냅킨을 막 던진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조금은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인물이 고향에 오래 내려가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또 그리고 창용이 오빠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반복적인 불편할 수 있는 감정들을 막 불편하다고 쓰진 않지만 네. 아이들이 주위에 뛰어다닐 때 느껴지는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이 내린천 휴게소에서 벌어지면서 또 창용이 오빠의 와이프라고 이제 등장하는 분이 베트남이 고향인 디엔이라는 20대 여성이잖아요. 네. 창용이 오빠는 40대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이 어떻게 결혼했을 거라고 이 유정과 유태 남매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근데 어린 시절에 되게 다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창용이 오빠가 와이프에 대해서 뭐 한국말이 들더니 한국 여자들이랑 똑같은 거 하고 싶어 해라거나 유정에게 너는 안 그러지? 너는 소설 쓰는 애니까 뭐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 들고 쫓아가거나 아무 전집이나 혹해서 비싸게 사지 않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유정에게 멘탈이 엄청나게 압박일 것 같은 상황이 네. 은근하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정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죠. 조와 우를 가다가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미산이라는 마을로 결국엔 좀 들어가서 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거를 읽으면 사실은 최은미 작가의 저희가 저번에도 운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네.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톤은 가장 밝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대사라든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밝다가 아니라 네. 전개하는 방식이라든가 속도감이라든가 네, 네. 그 묘하게 좀 침울하거나 음침했던 게 여기서는 거의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네. 긴장감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오히려 없는데도 읽으면 사람을 좀 많이 직접적으로 그런 걸 과감하게 쓰니까 네. 더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센터 선생님과의 대화 같은 게 굉장히 직접적이기도 해서 이거를 유정이라는 인물의 이 혼란스러움과 고통 그리고 자기의 피해 사실을 밝힌 이후에 오히려 가족들에게 대한 방향이 분노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혹은 가족들이 다 발표한 에세이를 읽었으면서 모른 척하나 이런 것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도 한순간에 유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닌 것 같아. 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 소설은 솔직히 소설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주저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쓰는 것도 그렇고 이 안에 유정이라는 화자의 말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를 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네.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너무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네. 읽는 거나. 네, 약간 제가 갖고 있는 기운이 다 소진되는 느낌이 저도 들었고 읽으면서 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버티고 사는지 저는 이 중심 인물 유정의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유정이 정말 힘들게 성폭력을 어릴 때 겪은 데다가 그 이야기를 쓴 소설이 자전적 경험으로 모티브를 한 거라는 산문을 어렵게 썼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져 버린 유정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가족들의 태도 같은 게 저는 좀 많이 화가 났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내 딸이 혹은 내 누나가 이렇게 아픈데 거의 가족들은 안 읽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전히 가족들의 이전의 상태에 있고 유정 혼자 이후의 상태에 와 있다. 저는 이 얘기가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나는 언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밝혔는데 이 글을 써서 발표하면 나는 일단락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내 앞에 닥치고 나는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놓고 싶은데 그냥 삶을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저한테 와닿아서 되게 막막하고 힘들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좀 읽었고요. 네, 이런 문장도 저는 되게 슬펐어요. 유정이 이제 그 해바라기 그 센터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때 그 이유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았기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냈다. 그때 유정이 붙든 생각은 하나였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타인으로부터도 자신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곳에 가는데 정말 그 유정의 힘든 상태를 유태는 하나도 모르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나는 한 번이라도 소설보다 맞아. 먼저 가족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그런 상처가 없어도 그리고 그 말도 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친척이나 내 친구에게 책이 나왔다고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책을 쓰고 싶었다라는 말도 네. 나는 왜 그럴 수 없는가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언젠가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된다면 그거는 주인공은 창용이 오빠일 거야 라거나 아이들이 등장할 때 그 왜 리을 발음 하지 못해가지고 뭐 오로라를 네. 오요야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힘내는 유정이 있는 반면 그리고 이쪽에 놓여 수 있는 유정이 있는데 그 뒤에 정말 완전한 페어같이 느껴지는 유정이 있는 거? 그 네. 둘이 되게 대비가 되면서 저는 이 유정의 가벼운 말투나 직설적인 말투? 이런 것들도 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네.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네. 하지만 유정은 사실은 창용이 오빠에게 어릴 때 상처를 준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창용이 오빠가 자전거를 태워주면 되게 잘 탔는데 여자인 친구들 앞에서 창용이 오빠가 자전거 타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깟 자전거 타라는 식으로 정서적으로 밀쳐내는 그런 얘기를 상황을 평생을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어린 시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 되게 잘 아니까 기억을 할 텐데 네. 창용이 오빠는 그걸 조금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처를 준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일들도 평생을 기억을 하는데 이 소설에서 진짜 너무 심한 거는 그 재상이 삼촌이라는 아마도 유정에게 나쁜 짓을 한 성폭력의 가해자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유정이 재상이 삼촌의 연락을 계속 피하죠. 받아오다가 그 에세이를 네. 발표한 이후에는 재상이 삼촌의 연락을 그때부터는 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연락을 받고 심지어 얼굴도 보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알겠잖아요. 그쵸. 이거는 왜냐면 고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가족들에게 말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아마 저는 가족들에게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부분이 있었을 것 그쵸. 같아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네. 더 큰 나를 무너지게 할 테니까 네. 없었던 일처럼 네. 그리고 심지어 삼촌도 너무 이런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없었던 일처럼 해버리는 게 모면할 수 있으니까 네.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리고 약간 저는 이 창용이 오빠의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내가 오빠 자전거를 왜 타라고 했던 이 시점이 그 뒤에 보면은 처음으로 그 재상이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그 시점 이후인 것 같아서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약간 내린천 휴게소라는 전 장소성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밝고 다 뚫려있고 모두가 좀 행복해 보이는 네. 여행 중이니까 근데 또 공중에 약간 떠있는 비행 접시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상해 보건대 가보지 않았지만 되게 까만 밤이었을 경우에 그런 깜깜한 주변에
그 홀로 약간 빛을 내고 떠있는 비행 접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온 표현 중에 유정은 발밑에 들어찬 허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이 삼각 접시 같은 휴게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유정 자체의 삶이 이런 허공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에 홀로 고립돼 있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참 절묘하다. 이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것도 어떤 우주정거장 같은 약간 중간 지점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결과적으로 유정이 가고 싶지 않았던 미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놓였던 지점은 디엔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디엔이 유정 옆에 있어줬고 유정이 깼을 때도 디엔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디엔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속눈썹함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디엔이랑 주고받는 대화와 그 장면에서 그나마 맞아요. 좀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유정이 너무 자기를 핸드폰으로 세게 가슴을 때려서 네. 기절한 건데 그 유태랑 창현 오빠 술 마시러 갔잖아요. 제 말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기도 하고 너무 싫기도 하고 다행히 유정이 깼을 때 눈앞에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 맞아,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 둘은 배려해서 피한 것 같진 않지만 네. 어쨌든 디엔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진짜 실현될 수 없을지라도 다음에 디엔의 시술을 받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사진을 보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유정이 어쨌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네. 생각은 드는데 그런 반면 정말 그 밝음과 어둠이 되게 극도로 오가서 네. 저는 그럴 때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빈 얘기하다가 아, 원빈이랑 동창이었던 친구가 맞아. 뭐만 해도 원빈 얘기를 해라고 네. 했는데 창희 오빠가 더 진지하게 내 아내는 원빈 좋아해 하는데 또 유정이 원빈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풋 하고 웃었다가 네. 바로 다음에 근데 저는 요즘 좋은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또 유정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밝고 어두움이 네. 확확 바뀌는 게 네. 이 유정의 어떤 마음 상태가 얼마나 네. 실제로 이 안에서도 지금은 조가 왔다라거나 네. 다시, 울증으로 바뀌었다. 물에 빠질까봐 엄청 거부를 하는 노력을 하거나 근데 또 그 중간에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는 것처럼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혼잣말인 거죠? 저는 상담 선생님한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해바라기 센터에. 네, 그랬는데 유태가 뒤에서 누구 조셉 선생님 하면서 왜 요가 선생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문자를 쓰고 있었으면 그거를 들여다봤나 싶은데 네. 그게 나중에 유정이 욕을 머릿속으로 했는데 동생이 설명해 주잖아요. 창영이 네. 오빠한테 이거 종 얘기라고. 네. 그 장면 때문이기도 하고 유태가 이렇게 와서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욕먹을 거 뻔히 아니까 네. 근데 무슨 선생님 하면서 이제 또 갑자기 그때 창영이 가족이 오면서 네. 그 대화가 중단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유정이 혼잣말 같은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는 상황에 빠져 있나?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정황도 앞에는 맞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잣말 좀 많이 하는데 네. 어느 순간 누군가한테 말하는 대상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하듯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유태는 무심하게 무슨 선생님? 이러고 넘어간다거나 유정은 머리로 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거나 혹은 유태를 불렀는데 유태가 듣지 못한 것 같아라거나 그러니까 네. 실제 말과 머릿속의 말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은 거? 그거는 사실 좀 심각한 거잖아요. 유정의 그쵸. 상태가. 네. 근데 그런 게 오고 가고 그리고 유정이 놓인 상태가 그 에세이를 발표했을 때는 또 좋은 상을 받아가지고 수상 축하 메시지를 받고 감사하다는 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명암이 너무 심하게 네. 대조가 되니까 이 상황이면 사람 진짜 제대로 살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개인에게 내려지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다.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세이 청탁한 것조차 너무 무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네. 던지자는 건 네.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 놓여서 출구 없음을 느끼는
그 순간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디엔에게 속눈썹함 꼭 디엔 씨한테 하러 올게요 라는 말은 좀 독자로서도 매달리고 싶은 말인 거죠. 네. 그거는 그리고 유정이 처음에 상담 받으러 가서 처음에 했던 말을 이제 계속 기억해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빠져나오고 싶다고 맞아요. 하는 그 말을 꼭 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 유정이라는 인물한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약간 이중처벌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성폭력을 당한 것도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운데 이 개인한테 계속 더 씌워지는 고통과 그 무게는 뭐 이런 건 말을 할 수 없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게 가족들한테서 받는 거고 그게 또 결국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그 부분도 너무 슬프고 그래서 약간 다 읽고 나서 내게 내가 나일 그때라는 제목이 정말 유정에게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한. 네. 유정에게 유정이가 유정일 그때가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조차 헷갈리는, 왜냐면 네. 유태랑 있어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창용이 오빠랑 있어도 아닌 것 같고 수훈이랑 있을 때도, 그러니까 그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인물을 연기할 수도 있고 노력하는 모습들 네. 그냥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엔 답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네. 근데 이전으로 가기 위해 어려운 일인 거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치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사람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절규에 가까운 노력이니까 네. 정말 이 특정 유정, 그러니까 이거를 보편적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서사는 네. 뭐 성폭력을 당한 어떤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한 어떤 여성이 성장해서 또 고통받는 이야기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냥 네. 이거는 유정의 이야기라고 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네.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 시선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화살, 타인을 네. 향하는 화살, 특히 유태에 대해 얘기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유태가 알아주길 바라기도 하고 근데 알고 고통받기를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유태한테 그렇게 화살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너무 좀 네. 거기까지 안 가고 감춰져 싶기도 있는 하고 이야기들 생각하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최은미 작가의 단편소설 내게 내가 나일 그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제집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들은요. 요즘 소설 이야기 SNS에 예고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최은미 단편소설 내게 내가 나일 그때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그 글을 읽은 것인지, 읽었다면 누가 읽고 누가 못 읽은 것인지,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글로 써서 발표까지 해놓고 왜 자신은 가족들한테 정식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직접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썼으니 알아서 알아채주길 바라는 것인지, 계속 모르길 바라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가족들은 모두가 이전의 상태에 있고 유정 혼자 이후의 상태로 와 있다는 것이었다. 그 글을 쓴 뒤 유정은 더 이상 이전처럼 그러려니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정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은 이전과 그대로였다. 그 불일치가 자신을 어떻게 휘저을지 유정은 그 산문을 송구할 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유정은 그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일단락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0년이나 지난 일 따위 이제 자신은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상치 못한 타격이 온다 해도 유정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근력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 사실을 말한 뒤 새로운 상황이 시작될 거라고는 유정 자신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누군가 외투 끝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유정은 뒤를 돌아봤다. 청영이 오빠의 큰아이였다.
일행들이 식당 밖에 모여 서 있었다. 유태가 얼른 오라고 손을 흔들었다.